네, 대통령 탄핵 직후 이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 모셨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김남국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황 소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한 200표를 조금 넘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리포트 통해서도 보셨지만. 그런데 234표는 생각보다는 너무 많은 숫자였습니다. 좀 의미를 분석해 주신다면. 뭐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저 정도 나올 수 있는 표였죠. 왜냐하면 네. 지금 지역구의 어떤 민심이라든지 자기 선거를 생각을 했을 때 세월이 지나게 되면 아마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가 공개될 수 있다고 하는 부담을 의원들이 전부 느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새누리당 의원들도 만약에 대비해서 찬성을 한 사람들은 인증샷을 찍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새누리당의 친박의 순수한 핵심을 빼고는 친박에서 지금 한 27명 정도가 최소한 찬성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존의 이 탄핵에 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저께 저녁에는 탄핵이 부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문제를 넣자 빼자 문제 때문에 네. 이런 소문까지도 돌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새누리당의 친박까지 대거 탄핵에 찬성을 표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퇴장, 기권, 무효, 반대까지 포함해서 찬성 62, 그다음에 저쪽은 66이죠. 그렇게 갈렸다는 것은 네.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네.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의 여론조사가 78%인데 지금 탄핵에 찬성한 의원의 비율이 8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모처럼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관철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예. 네. 어떻게 예상하신 만큼이었습니까? 저도 사실은 200표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해봤는데요. 이미 그 투표장의 표정을 보고 이건 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가 만났을 때 박 대통령이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미 그때 표기산을 좀 끝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박계 쪽에서 아무리 의원들을 설득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탄핵 가결을 막기는 좀 어려울 거란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친박계 내부에서 더 이상 그 투표장에서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뭐 소란이라든가 고성을 지르거나 이렇게 해서는 또 다른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그대로 숫자로 또 표현돼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 이기는 정치는 없다. 이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고요. 국민들이 갖고 있던 이 탄핵 찬성의 그 퍼센트, 81%라고 하는 그 퍼센트보다 조금 미치진 못하지만 결국 그 퍼센트 그대로 투표장에서도 똑같이 표심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민심은 천심 그대로 나타났었는데 이 촛불 민심을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탄핵에 반대했다가는 부결이 되면은 지역구의 의정 활동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것이 키를 쥐고 있었던 새누리당의 비박이든 친박 의원들의 입장이었을 테고요. 예. 또 하나 이 탄핵이 부결될 경우에는 야당 의원들이 집단 사퇴를 하게 되면 재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예. 이때 강한 후폭풍과 함께 새누리당 의원들은 재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그런 위기감도 이 탄핵 찬성에 투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읽히는데요. 이 민심은 정말 천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숫자의 심리학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예. 탄핵 찬성이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81%였고요. 그렇게 되면 243명이 탄핵에 찬성이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사됐던 리얼미터의 조사가 78.2%인데 예. 이걸 그대로 환산하면 234명 그대로 네. 이 탄핵 찬성과 일치했거든요. 예. 그만큼 민심은 천심이 드러났던 그런 탄핵의 결과였습니다. 네. 예. 말씀이 결과 비슷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민심이 드러난 표심, 그러니까 234표라는 압도적인 찬성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헌재에서도 이걸 판단하는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매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고 하면 고도의 법률적,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도 이러한 어떤 국정 상황이라든가 정치적인 배경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만큼 탄핵 심판을 빨리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화답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2004년도 그 탄핵 처음에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갔을 때에는 사실상 답변서를 한 16일 정도, 한 2주 정도 시간을 줘서 예. 답변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헌재에서 어제 바로 통보를 했는데 딱 일주일, 그렇죠. 16일까지만 답변을 하라고 한 것은 헌재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오래 끌지 않겠다. 바로 신속하게 판단을 해서 뭔가 국민들이 원하는 요구에 응답을 하겠다라는 것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고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야당이 공조가 깨지는 경우도 한 번 또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1차, 2차, 3차 담화를 하면서 뭔가 어떤 정치적인 꼼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도적인 234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경에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촛불 민심, 그런 어떤 촛불 민심이 추동력을 얻어서 이러한 표 결과를 얻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 판결 내리기까지? 제가 봤을 때 뭐 짧게는 한 2달, 길게는 한 3달 안에 판결을 내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은 뇌물죄가 들어가야 꼭 된다 했는데 지금 직권 남용이나 기업에 대한 강요, 또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서 주요한 정보를 갖다가 외부로 유출한 부분, 특히 또 인사에 있어서 외부의 영향에 좌우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하나라도 확실하게 입증이 되면 지금 1차 검찰의 이 안종범 등 최순실 등 관련자에 대한 공소장에도 예. 공모 혐의로 네네. 기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 소추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에 의해서 제목이 확정된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 선거법 위반, 또 특검 비리, 경제 실정인데 뭐 경제 실정은 구체적인 어떤 객관적인 자료라는 게 어렵고요. 네네. 특검 비리하고의 직접적인 연관 혐의를 아직 검찰이 걸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선거법 위반은 선관위의 경고를 먹은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다르게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혐의를 이렇게 기재를 했기 때문에 예. 네. 공소장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탄핵이 이렇게 판결이 날 거다 이렇게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매우 아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네네. 됩니다. 과연 결과가 언제 나올 것이냐. 2004년도와 좀 비교를 해보면 2004년도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63일 걸렸습니다. 예. 7회의 변론 기회를 가졌는데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주당 2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하고는 이번하고는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이번 탄핵 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헌법 위반이 무려 12가지 사항, 그리고 예. 법률 위반이 4가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부 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심리 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형사 재판의 전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에서도 정말 최대한 심리 과정을 단축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명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되는 어떤 심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확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순실 씨도 불러서 예.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증인으로 삼아서 아마 진술을 들은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1월 31일 그 박한철 소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그 시기까지 이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요구만이 빨리 이 결론을 내려서 국정의 어떤 혼란이나 이런 거를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뭐 한 3회 정도 변론 기일을 잡아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끝내려고 하는 것이 좀 헌법재판소의 어떤 생각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3월 13일 넘어가게 돼버리면 사실상 헌재 소장 재판관들이 7명 숫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3월 13일 이전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마 중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통령이 중간에 이제 뭐 국회법이라든지 뭐 이런 법률적인 부분을 뭐 이따 또 여쭤보겠지만 중간에 이 이제 탄핵으로 이제 물러나는 거하고 사임하는 거하고는 이제 향후 뭐 대우라든지 이런 것도 확실히 달라지잖아요. 예우 차원도. 그렇죠.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중간에 뭐 사임할 수도 있을까? 뭐 지금으로 봐서는 아닐 것 같지만. 그렇죠. 가능성으로 보면은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네. 사임한다 하더라도 그게 현행 법률에 조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예. 게 현재 그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회법 134조 2항 문제가 얘기가 되고 네, 있는 네. 건데요. 근데
저는 안 할 것 같다는데 좀 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일단 왜냐면- 대통령 입장은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취했던 태도는 아주 일관됐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 그리고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마지막에 여당 지도부와 만났을 때에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이제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중간에 사임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런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예측이나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이 되기까지 과정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게 부모님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그러니까 부녀 대통령이 나온 상황인데 본인이 만약에 이렇게 불명예 퇴진을 해버리면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헌재를 통해서 본인이 결백하다고 하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후에도 최대한 명예롭게 퇴진하는 방향들을 찾아가는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상으로는 다른 결정을 대통령이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네. 우선 특검 수사가 아주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경우에 이것이 대통령의 뇌물죄가 거의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대통령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이 녹취록이 공개되는 그래서 당시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해서 스모킹 건이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임하게 된 이유가 됐었는데 대통령의 경우에도 특검 수사에 아주 이 혐의가 또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당명을 바꾸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뭐 한 자릿수로 내려가서 거의 당이 해체 수순에 이르는 정도가 될 때는 대통령을 탈당이 아니라 출당시키고 선거길을 하기 위해서도 아주 강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도 대통령이 자신이 몸담았던 새누리당 또는 당명을 바꾸는 앞으로 새로워지는 당 또는 보수 정당에 대한 책임 때문에 또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마지막으로는 해를 넘기게 되면 차기 대선 국면입니다. 이때 이 새누리당 또는 당명을 바꾸게 되는 보수 정당의 이 유력한 대선 후보가 상당히 대통령의 그런 버티기 행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유권자들, 보수적 유권자들도 대통령이 지금 여전히 이 탄핵 직무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신을 지지할 수 없다, 투표할 수 없다라고 되게 되면 상당히 강도 높게 그 후보가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회피 또는 거부만 하기 어려운 이 사임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예. 네, 네, 대통령은 아직 뭐 즉각 퇴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요. 일단 하지 않으려는 입장으로 보였습니다. 어제 이야기에서는요. 민정수석을 조대환 변호사를 하면서 이게 좀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예. 네. 예, 조대한 변호사가 굉장히 좀 강경하고 네. 저돌적인 스타일이죠.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리고 또 뭐 의리 이런 부분에서 이 자신의 가치를 두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박 대통령이 지금 이 지난번에 검찰에 기소 이후에 그 아마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계속 표해왔으니까 좀 회의적인 사람을 빼고 그래도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이 탄핵 소추에 대한 지시 비비를 가릴 수 있는 그걸 지휘할 수 있는 사령탑을 민정수석에 안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누가 제일 또 나을 것이냐. 예. 그래서 좀 이 중량급 이렇게 어떤 또 특검이나 이런 경험도 있는 특검도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조대한 그 신임 민정수석은 특검보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과거 특검에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나 탄핵에 있어서 어쨌든 자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으로는 조대한 이 변호사가 적임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은요. 어제 저는 대통령이 그 국민 앞에 한마디들 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직무 정지가 되기 직전에 국무위원이나 수석들만 앉히면서 예. 이 소외나 국가에 대한 뭐 안정적인 어떤 관리 이런 부분만 부탁하고 가셨는데요. 좀 국민에 대해서라 뭐라고 한마디쯤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전번에 그 3차 담화입니까? 네. 그때 다음에 이야기를 자세히 하겠다 예, 하다가 예, 예. 그다음 기자하고 끝장 토론을 한다 하다가 4차 담화를 한다 하다가 결국은 하지 않고요.
저렇게 갔습니다. 그럼 그때 3차 담화에 국민 앞에 한 번쯤은 왜 자신이 그리 됐는지 또 국민들 앞에 정말로 미안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박 대통령이 탄핵에 면하고 안 면하고 예.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 그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꾸 사퇴를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중간에 사퇴해서 모든 일을 허지부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탄핵으로 가나 사퇴를 하나 크게 시간 차이도 안 나는데요. 예. 모든 부분이 법적으로 가려지고 판결이 되고 그리고 기록으로 남아야죠. 왜 자꾸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라서 사퇴를 말하는지 저는 하야 한 대도 안 받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상황에서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말씀 중에서 네네. 궁금한 부분만 추려서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국회법 134조인가요?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 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그럼 기자가 간다음에 하겠다. 지금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법률상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일단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에는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임을 할 수 있느냐, 하야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이제 법률적으로 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공무원과 달리 임명직,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때라도 본인이 사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임은 가능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해석이 되는 게 다수설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 심판, 그러니까 험제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사임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탄핵을 어떻게 보면 이익,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 자체가 없게 돼버리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 파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스스로 그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에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심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헌재의 심판은 중단되거나 아마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황장수 소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탄핵 소추로 가는 그 헌재의 심판을 받는 거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온 거나 기간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까지 묻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받아들이는 게 기다리는 것이 좀 국민적으로도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예. 물론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뭔가의 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어떤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로서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의견 표명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뭔가 국민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2차 담화도 그랬고 3차 담화도 그랬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3차 대국민 담화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회를 가져서 본인이 솔직하게 이 소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네.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 전국에서라도 특검 전 또는 특검을 받고 난 후라도 본인이 이 지금 연루된 어떤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정말 소소하게 솔직하게 대리인을 앞세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네. 없다는 해석이신데. 예, 실제로 박 대통령이 소상히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이 기다리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일각에서는 담화할 자격도 없다. 그리고 해명할 기회를 주지 말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조금 예. 그런 것 같고요. 네. 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대통령의 얘기를 듣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마음을 지금 화나고 분노한 마음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화답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담화라든가 박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좀 네. 너무 무리한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저는 박 대통령이 이게 만약에 탄핵 절차로 가서 가결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이 결정될 경우에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얘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 국무위원들 앞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으로 가름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분노한 마음을 좀 보듬어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동안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 마음을 최소한 한 번쯤은 표현해야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앞서 이제 기자회견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럼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했고 만약에 탄핵까지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은 박 대통령이 아마 질의응답을 하고 이러면서 반전의 기회를 다시 한번 모색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이제 조대한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조대한 변호사가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탄핵 이제 소추의 그 하나의 사유 중에 하나가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박 대통령이 상당히 신경 쓴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해석도 해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입장들을 좀 알아봤는데 뭐 주변 입장도 좀 알아보죠. 뭐 가족들 반응은 좀 어떤지. 박근영 신동욱 총재죠, 부부죠. 저희 와이드 팀과 뭐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다는데 그 내용을 일단 좀 들어보시고 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아내는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기도를 참 많이 열심히 하셨어요. 아내는 간절히 그 부결되기를 바랬는데 가결되셨기 때문에 아내는 아마 많이 좀 힘들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유경수 연구인께서는 대중들하고 스킨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럴 거라고 믿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 소통이나 네. 공감하는 능력이 일반인들과는 조금은 괴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은 네. 그런데 그분들이 자라온 환경 속에서 좀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것이 일종의 소통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네,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인터뷰였는데요. 뭐 동생인 박근영 씨의 남편이죠. 박근영 씨가 간절히 부결되기를 기도를 했는데 가결이 됐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의 소통과 관련해서 신동욱 총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아쉽다. 유경수 부인처럼 좀 잘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가족 입장에서 잘했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아무리 그동안에 사이가 안 좋고 그랬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그 착잡하거나 마음이 좀 아픈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는 것을 남편이 이렇게 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은 남편의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다. 뭐 이런 이제 해석도 해보고 싶습니다. 뭐 황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2014년에 정윤회 3인방 스캔들이 나고 난 뒤에 가족 중에 한 분과 가까운 사람을 만났더니만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아버지의 업적이 다, 그러니까 이제 누나의 업적이 다 지워질까 두렵다라고 걱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지금 뭐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죠. 그 본인이 더 잘했어야 그다음에 아버지의 업적이 남아 있는 거고 가족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박 대통령은 어릴 때 자신이 그 대통령의 딸로 있던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원했지 거기에 가서 70년대에서 지금은 21세기로 바뀌었습니다. 40년의 이후에 어떻게 아버지가 했던 업적에서 이 현 시대에 맞게 현재 상황에서 요구하는 그런 과제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그 시대에 본인이 누렸던 어떤 권위 또 본인이 누렸던 그런 어떤 이 추억 이런 데만 이렇게 갇혀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그 당시에는 최태민 씨와 같이 했고 지금은 이제 딸인 최순실과 같이 하면서 본인이 국민들과의 소통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국가 운영 방식을 70년대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이 고도 성장기였더라면 이렇게 하더라도 이번에 이렇게 거세지가 않았을 겁니다. 외신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요.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이제 고실업 이런 사태들 속에서 지금 이 부패 그리고 슈퍼 갑질 그리고 불의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뭉쳐진 사건을 보고 국민들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분노를 해서 이렇게 폭발이 커졌다라는 것이 이 외부의 시각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박 대통령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렀다. 그것이 오늘날 박 대통령의 한계고요. 가족들하고조차도 소통이 안 되고 유일하게 최순실하고만 소통을 한 것 같아요. 예. 이 탄핵당한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세 가지 정도를 추려서 분석을 해드리면 가족들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이 박근영, 박지만 이 사실 형제들이고 또 가족들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모습을 좀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면 그 모습 자체가 더 따뜻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는데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도
탄핵당했을 때도 상당히 가족들에게는 힘든 시간이었고요. 네. 닉슨 대통령도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런 이야기를 1974년에 이야기했을 정도였고요. 두 번째로는 물은 피보다 진하다는 이야기를 남동생인 박지만 씨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동생의 마음을 처절하게라도 느껴서 국정농단을 끊어냈었어야죠. 그 동생의 말을 들었던 2014년 늦었더라도. 그리고 마지막은 또 박근영, 여동생인 박근영의 남편인 신동욱 씨가 이야기했지만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소통입니다. 적어도 마지막 대통령의 모습은 보다 더 소통에 그나마 노력하려고 했던 대통령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74년도 8월 8일 날 닉슨 대통령이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명연설입니다. 가족도 힘들어하고 나로 인해서 국가와 미국이 힘들어하는 이 순간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사임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닉슨 대통령이 사임할 때 74년 8월 1일부터 8월 4일, 4일간 미국 갤럽의 조사에 보면 닉슨 대통령 지지율이 24%입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지역 기반인 공화당 지지층들의 지지율은 50%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할 때 사퇴의 변은 국가와 의회가 나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더 이상 힘들다. 이것이 오히려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메시지를 대통령이 앞으로 본인의 결단에 있어서 새겨들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도 이러한 어떤 국정 상황이라든가 정치적인 배경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만큼 탄핵 심판을 빨리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화답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2004년도 그 처음에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갔을 때에는 사실상 답변서를 한 16일 정도, 한 2주 정도 시간을 줘서 예. 답변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헌재에서 어제 바로 통보를 했는데 딱 일주일, 그렇죠. 16일까지만 답변을 하라고 한 것은 헌재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오래 끌지 않겠다. 바로 신속하게 판단을 해서 뭔가 국민들이 원하는 요구에 응답을 하겠다라는 것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고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야당이 공조가 깨지는 경우도 한 번 또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1차, 2차, 3차 담화를 하면서 뭔가 어떤 정치적인 꼼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도적인 234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경에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촛불 민심 그런 어떤 촛불 민심이 추동력을 얻어서 이러한 표 결과를 얻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 판결 내리기까지? 제가 봤을 때 뭐 짧게는 한 2달, 길게는 한 3달 안에 판결을 내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은 뇌물죄가 들어가야 꼭 된다 했는데 지금 직권 남용이나 기업에 대한 강요 또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서 주요한 정보를 갖다가 외부로 유출한 부분 특히 또 인사에 있어서 외부의 영향에 좌우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하나라도 확실하게 입증이 되면 지금 1차 검찰의 이 안종범 등 최순실 등 관련자에 대한 공소장에도 예. 공모 혐의로 네네. 기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 소추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에 의해서 제목이 확정된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 선거법 위반, 또 특검 비리, 경제 실정인데 뭐 경제 실정은 구체적인 어떤 객관적인 자료라는 게 어렵고요. 네네. 특검 비리하고의 직접적인 연관 혐의를 아직 검찰이 걸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선거법 위반은 선관위의 경고를 먹은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다르게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혐의를 이렇게 기재를 했기 때문에 예. 네. 공소장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탄핵이 이렇게 판결이 날 거다 이렇게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매우 아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네네. 됩니다. 과연 결과가 언제 나올 것이냐. 2004년도와 좀 비교를 해보면 2004년도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63일 걸렸습니다. 예. 7회의 변론 기회를 가졌는데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주당 2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하고는 이번하고는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이번 탄핵 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헌법 위반이 무려 12가지 사항, 그리고 예. 법률 위반이 4가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부 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심리 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형사 재판의 전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에서도 정말 최대한 심리 과정을 단축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명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되는 어떤 심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확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순실 씨도 불러서 예.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증인으로 삼아서 아마 진술을 들은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1월 31일 그 박한철 소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그 시기까지 이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욕망이 빨리 이 결론을 내려서 국정의 어떤 혼란이나 이런 거를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뭐 한 3회 정도 변론기를 잡아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끝내려고 하는 것이 좀 헌법재판소의 어떤 생각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3월 13일 넘어가게 돼버리면 사실상 헌재 소장 재판관들이 7명 숫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3월 13일 이전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네, 대통령 탄핵 직후 이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 모셨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김남국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황 소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한 200표를 조금 넘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리포트 통해서도 보셨지만. 그런데 234표는 생각보다는 너무 많은 숫자였습니다. 좀 의미를 분석해 주신다면. 뭐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저 정도 나올 수 있는 표였죠. 왜냐하면 네. 지금 지역구의 어떤 민심이라든지 자기 선거를 생각을 했을 때 세월이 지나게 되면 아마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가 공개될 수 있다고 하는 부담을 의원들이 전부 느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새누리당 의원들도 만약에 대비해서 찬성을 한 사람들은 인증샷을 찍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새누리당의 친박의 순수한 핵심을 빼고는 친박에서 지금 한 27명 정도가 최소한 찬성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존의 이 탄핵에 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저께 저녁에는 탄핵이 부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문제를 넣자 빼자 문제 때문에 네. 이런 소문까지도 돌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새누리당의 친박까지 대거 탄핵에 찬성을 표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퇴장, 기권, 무효, 반대까지 포함해서 찬성 62, 그다음에 저쪽은 66이죠. 그렇게 갈렸다라는 것은 네.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네.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의 여론조사가 78%인데 지금 탄핵에 찬성한 의원의 비율이 8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모처럼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관철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예. 네. 어떻게 예상하신 만큼이었습니까? 저도 사실은 200표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해봤는데요. 이미 그 투표장의 표정을 보고 이건 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가 만났을 때 박 대통령이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미 그때 표기산을 좀 끝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박계 쪽에서 아무리 의원들을 설득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탄핵 가결을 막기는 좀 어려울 거란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친박계 내부에서 더 이상 그 투표장에서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뭐 소란이라든가 고성을 지르거나 이렇게 해서는 또 다른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그대로 숫자로 또 표현돼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 이기는 정치는 없다. 이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고요. 국민들이 갖고 있던 이 탄핵 찬성의 그 퍼센트, 81%라고 하는 그 퍼센트보다 조금 미치진 못하지만 결국 그 퍼센트 그대로 투표장에서도 똑같이 표심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민심은 천심 그대로 나타났었는데 이 촛불 민심을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탄핵에 반대했다가는 부결이 되면은 지역구의 의정 활동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것이 키를 쥐고 있었던 새누리당의 비박이든 친박 의원들의 입장이었을 테고요. 예. 또 하나 이 탄핵이 부결될 경우에는 야당 의원들이 집단 사퇴를 하게 되면 재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예. 이때 강한 후폭풍과 함께 새누리당 의원들은 재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그런 위기감도 이 탄핵 찬성의
투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읽히는데 이 민심은 정말 천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숫자의 심리학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예. 탄핵 찬성이 한국 갤럽의 경우에는 81%였고요. 그렇게 되면 243명이 탄핵의 찬성이고 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사됐던 리얼미터의 조사가 78.2%인데 예. 이걸 그대로 환산하면 234명 그대로 네. 이 탄핵 찬성과 일치했거든요. 예. 그만큼 민심은 천심이 드러났던 그런 탄핵의 결과였습니다. 네. 예, 말씀이 결과 비슷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민심이 드러난 표심, 그러니까 234표라는 압도적인 찬성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헌재에서도 이걸 판단하는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매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고 하면 고도의 법률적,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사령탑을 민정수석에 안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누가 제일 또 나을 것이냐. 예. 그래서 좀 이 중량급 이렇게 어떤 또 특검이나 이런 경험도 있는 특검도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조대한 그 신임 민정수석은 특검보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과거 특검에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나 탄핵에 있어서 어쨌든 자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으로는 조대한 이 변호사가 적임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은요. 어제 저는 대통령이 그 국민 앞에 한마디들 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직무 정지가 되기 직전에 국무위원이나 수석들만 앉히면서 예. 이 소외나 국가에 대한 뭐 안정적인 어떤 관리 이런 부분만 부탁하고 가셨는데요. 좀 국민에 대해서라 뭐라고 한마디쯤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전번에 그 3차 담화입니까? 네. 그때 다음에 이야기를 자세히 하겠다 예, 하다가 예, 예. 그다음 기자하고 끝장 토론을 한다 하다가 4차 담화를 한다 하다가 결국은 하지 않고요. 저렇게 갔습니다. 그럼 그때 3차 담화에 국민 앞에 한 번쯤은 왜 자신이 그리 됐는지 또 국민들 앞에 정말로 미안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박 대통령이 탄핵에 면하고 안 면하고 예.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 그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꾸 사퇴를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중간에 사퇴해서 모든 일을 허지부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탄핵으로 가나 사퇴를 하나 크게 시간 차이도 안 나는데요. 예. 모든 부분이 법적으로 가려지고 판결이 되고 그리고 기록으로 남아야죠. 왜 자꾸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라서 사퇴를 말하는지 저는 하야 한 대도 안 받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상황에서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말씀 중에서 네네. 궁금한 부분만 추려서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국회법 134조인가요?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 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그럼 기자가 간다면 하겠다. 지금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법률상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일단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에는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임을 할 수 있느냐, 하야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이제 법률적으로 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공무원과 달리 임명직,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때라도 본인이 사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임은 가능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해석이 되는 게 다수설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 심판, 그러니까 험재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사임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탄핵을 어떻게 보면 이익,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 자체가 없게 돼버리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 파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스스로 그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에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심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헌재의 심판은 중단되거나 아마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황장수 소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탄핵 소추로 가는 그 헌재의 심판을 받는 거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온 거나 기간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까지 묻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받아들이는 게 기다리는 것이 좀 국민적으로도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예. 물론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뭔가의 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어떤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로서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의견 표명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뭔가 국민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2차 담화도 그랬고 3차 담화도 그랬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3차 대국민 담화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회를 가져서
본인이 솔직하게 이 소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네.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 전국에서라도 특검 전 또는 특검을 받고 난 후라도 본인이 이 지금 연루된 어떤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정말 소소하게 솔직하게 대리인을 앞세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해 보일 것으로 생각이 우리는 듭니다. 네. 없다는 해석이신가요? 예, 실제로 박 대통령이 소상히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이 기다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아마 중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통령이 중간에 이제 뭐 국회법이라든지 뭐 이런 법률적인 부분을 뭐 이따 또 여쭤보겠지만 중간에 이 이제 탄핵으로 이제 물러나는 거하고 사임하는 거하고는 이제 향후 뭐 대우라든지 이런 것도 확실히 달라지잖아요. 예우 네, 차원도. 그렇죠.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중간에 뭐 사임할 수도 있을까? 뭐 지금으로 봐서는 아닐 것 같지만. 그렇죠. 가능성으로 보면은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네. 사임한다 하더라도 그게 현행 법률에 조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예. 게 현재 그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회법 134조 2항 문제가 얘기가 되고 네, 있는 네. 건데요. 근데 저는 안 할 것 같다는데 좀 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일단 왜냐면- 대통령 입장은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취했던 태도는 아주 일관됐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 그리고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마지막에 여당 지도부와 만났을 때에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이제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중간에 사임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런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예측이나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이 되기까지 과정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게 부모님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그러니까 부녀 대통령이 나온 상황인데 본인이 만약에 이렇게 불명예 퇴진을 해버리면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헌재를 통해서 본인이 결백하다고 하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후에도 최대한 명예롭게 퇴진하는 방향들을 찾아가는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상으로는 다른 결정을 대통령이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 우선 특검 수사가 아주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경우에 이것이 대통령의 뇌물죄가 거의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대통령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이 녹취록이 공개되는 그래서 당시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해서 스모킹 건이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임하게 된 이유가 됐었는데 대통령의 경우에도 특검 수사에 아주 이 혐의가 또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당명을 바꾸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뭐 한 자릿수로 내려가서 예. 거의 당이 해체 수순에 이르는 정도가 될 때는 대통령을 탈당이 아니라 출당시키고 선거기를 하기 위해서도 아주 강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도 대통령이 자신이 몸담았던 새누리당 또는 당명을 바꾸는 앞으로 새로워지는 당 또는 보수 정당에 대한 책임 때문에 또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마지막으로는 해를 넘기게 되면 차기 대선 국면입니다. 이때 이 새누리당 또는 당명을 바꾸게 되는 보수 정당의 이 유력한 대선 후보가 상당히 대통령의 그런 버티기 행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유권자들, 보수적 유권자들도 대통령이 지금 여전히 이 탄핵 직무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신을 지지할 수 없다, 투표할 수 없다라고 되게 되면 상당히 강도 높게 그 후보가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회피 또는 거부만 하기 어려운 이 사임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예. 네, 네, 대통령은 아직 뭐 즉각 퇴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요. 일단 하지 않으려는 입장으로 보였습니다. 어제 이야기에서는요. 민정수석을 조대환 변호사를 하면서 이게 좀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예. 네. 예, 조대환 변호사가 굉장히 좀 강경하고 네. 저돌적인 스타일이죠.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리고 또 뭐 의리 이런 부분에서 이 자신의 가치를 두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박 대통령이 지금 이 지난번에 검찰에 기소 이후에 그 아마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계속 표해왔으니까 좀 회의적인 사람을 빼고 그래도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이 탄핵 소추에 대한 지시 비비를 가릴 수 있는 그걸 일각에서는
담화할 자격도 없다. 그리고 해명할 기회를 주지 말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조금 예. 그런 것 같고요. 네. 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대통령의 얘기를 듣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마음을 지금 화나고 분노한 마음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화답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담화라든가 박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좀 네. 너무 무리한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저는 박 대통령이 이게 만약에 탄핵 절차로 가서 가결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이 결정될 경우에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얘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 국무위원들 앞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으로 가름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분노한 마음을 좀 보듬어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동안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 마음을 최소한 한 번쯤은 표현해야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앞서 이제 기자회견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럼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했고 만약에 탄핵까지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은 박 대통령이 아마 질의응답을 하고 이러면서 반전의 기회를 다시 한번 모색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이제 조대한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조대한 변호사가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탄핵 이제 소추의 그 하나의 사유 중에 하나가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박 대통령이 상당히 신경 쓴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해석도 해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입장들을 좀 알아봤는데 뭐 주변 입장도 좀 알아보죠. 뭐 가족들 반응은 좀 어떤지. 박근영 신동욱 총재죠, 부부죠. 저희 와이드 팀과 뭐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다는데 그 내용을 일단 좀 들어보시고 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아내는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기도를 참 많이 열심히 하셨어요. 아내는 간절히 그 부결되기를 바랬는데 네. 가결되셨기 때문에 아내는 아마 많이 좀 힘들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유경수 연구인께서는 대중들하고 스킨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럴 거라고 믿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 소통이나 네. 공감하는 능력이 일반인들과는 조금은 괴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은 네. 그런데 그분들이 자라온 환경 속에서 좀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것이 일종의 소통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네,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인터뷰였는데요. 뭐 동생인 박근영 씨의 남편이죠. 박근영 씨가 간절히 부결되기를 기도를 했는데 가결이 됐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의 소통과 관련해서 신동욱 총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아쉽다. 유경수 부인처럼 좀 잘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족 입장에서 잘했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아무리 그동안에 사이가 안 좋고 그랬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그 착잡하거나 마음이 좀 아픈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는 것을 남편이 이렇게 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은 남편의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다. 뭐 이런 이제 해석도 해보고 싶습니다. 뭐 황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2014년에 정윤회 3인방 스캔들이 나고 난 뒤에 가족 중에 한 분과 가까운 사람을 만났더니만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아버지의 업적이 다, 그러니까 이제 누나의 업적이 다 지워질까 두렵다라고 걱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지금 뭐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죠. 그 본인이 더 잘했어야 그다음에 아버지의 업적이 남아 있는 거고 가족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박 대통령은 어릴 때 자신이 그 대통령의 딸로 있던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원했지 거기에